자, 이번 시간은 마지막 시간이니만큼 올해 말과 내년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전반적인 시장 분석해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시즌2로 돌아오기 전까지 연말 연초까지 유효한 관전 포인트를 그렇죠. 좀 짚어드리는 거고요. 이제 이런 포인트들을 잘 살펴서 이제 뉴스나 투자 의사결정을 하시길 바라면서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네. 자, 그럼 첫 번째 포인트부터 알아볼까요? 네, 첫 번째 포인트는 바로 기관 투자자의 참여가 가속화된다라는 기관 포인트죠. 투자자. 예. 이거 정말 저희가 계속 중요하게 다뤘습니다. 계속 강조했었던 거죠. 예, 그래서 그럼 올해 말과 내년 네. 초 이렇게 봤을 때 구체적으로 어떤 기관이 들어오게 되나요? 지금 현재 기관들이 들어오고 많이 들어오고도 네네. 있는데 이제 더 고무적인 거는 선진국들이 제도와 가이드라인을 계속 발표를 하고 있단 말이죠. 지금 그러면 기관이 들어올 수 있는 이렇게 무대를 마련해 주는 거죠. 예. 그래서 지금 홍콩 그 증권선물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에서도 11월 1일 날 이제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어요. 근데 이 가이드라인이 홍콩에서는 버추얼 애셋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버추얼 애셋에 투자하는 것들, 그러니까 투자하는 회사, 그다음에 버추얼 애셋에 투자한 상품을 이제 판매하는 판매 회사, 그다음에 버추얼 애셋 트레이딩을 제공하는 오퍼레이션 회사들까지 지킬 수 있는 가이드라인의 초안을 제공을 했고요. 이 의미가 뭐냐면 홍콩에서는 이미 지금 버추얼 애셋 펀드가 이제 있어요. 있는데 이제 이거를 좀 더 제도권으로 받아들이겠다라는 거거든요. 이렇게 되면 홍콩에서는 지금도 있지만 더 많은 버추얼 애셋 펀드부터 해서 버추얼 애셋 트레이딩 회사까지 다 생겨날 겁니다. 그다음에 마침 또 SEC에서 11월에 이제 ICO 가이드라인, 플랜 잉글리시 버전으로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지금 그러니까 이 SEC와 홍콩 금융위원회의 공통적인 그런 입장은 유틸리티 토큰은 일단 두고 시큐리티 토큰, 증권형 토큰 같은 경우는 현행 자본시장법을 준용해서 갖고 오자라는 공통점이 있어요. 근데 이렇게 된다고 하면 이 기관들은 무대까지 마련이 됐겠다. 됐으니까 들어오기가 이제 편하게 이전에 준비도 하고 있었겠다. 이제 들어오는 거죠. 그러면 다시 말하면 아까 증권형 토큰, 되게 애매한 시큐리티 토큰 같은 경우에는 자본시장법을 활용해서 한다. 그렇다는 얘기는 기존의 법을 활용한다. 곧 합법적인 투자자산으로 토큰을 인정하겠다. 이런 얘기를 볼 수도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현 자본시장법을 준용하게 되면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본시장법을 들고 와서 규제를 하는데 하진 못하게 한다.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합법적인 증권으로 인정이 될 가능성이 높고요. 근데 이런 것들은 이제 홍콩이나 싱가포르, 미국을 필두로 해서 이루어질 거다라고 보고 있고 지금 그런 흐름이 계속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 이렇게 될 경우에는 정말 그 기관 은행들이나 뭐 증권사, 운용사 진짜 이걸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식, 채권, 상품에만 한정돼 있었던 그런 투자 자산이 여기에 증권형 토큰이라는 것들 하나 추가되는 거죠. 이거는 금융회사 입장에서는 정말 천지가 개벽할 만한 변화입니다. 이 금융회사 입장에서는 사실 개별 특정 종목이 얼마나 오르느냐, 개별 상품 가격이 얼마나 오르느냐도 물론 중요하지만 자산 배분이라는 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없었던 새로운 자산이 생긴다. 거기에 투자할 수 있는 환경까지 마련된다. 라고 하면 정말 기관 투자자들이 시장에 정말 대거 유입되는 그런 시대가 열리는 거겠네요. 지금 현재 국내에서도 지금 사모 전문 운용사들은 이미 지금 관련 인력을 물색하고 있고 리서치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들이 왜 이러고 하냐면 그러니까 지금 홍콩과 미국을 봤을 때 이런 시장이 열렸게 자명한데 그렇다고 해서 대형 그런 투자 회사들이 바로 들어올 것 같지도 않고 그러니까 그런 틈새 시장을 이제 먼저 가겠다는 거죠. 이 사모 전문 운용사들이. 은행 중에서는 9월에 시티은행이 DAR에서 디지털 애셋 SS를 활용해서 암호화폐 투자자들에게 투자 상품을 제공하겠다 이렇게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DAR 같은 경우는 저 다뤘듯이 그러니까 암호화폐를 직접 보유하는 게 아니라 직접 보유했다라고 하는 영수증만 이제 거래가 되는 거죠. 영수증을 그리고 준다. 이거에 대한 보증이나 이런 거는 시티은행이 이제 리스크를 테이킹하는 거고요. 근데 은행뿐 아니에요. 시티은행이 움직이면 또 움직이는 은행이 있어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 둘이 경쟁 관계죠. 같이 경쟁하는 거거든요. 근데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되게 대단한 회사인 게 블록체인 관련 특허가 제일 많아요. 민간 회사들 중에서. 아니 어떻게 이런? 그러니까 제일 많은 게 알리바바가 제일 많고요. 알리바바가 제일 많고 미국에서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블록체인 관련된 특허가 제일 많아요. 왠지 IBM일 것 같은데. 심지어 IBM보다 더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암호화된 키를 보관하고 그다음에 암호화폐 거래에 활용될 수 있는 실질적인 그런 특허들을 많이 갖고 있고요. 그래서 근데 중요한 거는 시티은행도 마찬가지, 뱅크 오브 아메리카도 마찬가지. 그냥 원래 하던 거 하면 되지. 왜 여기에 돈을 쓰고 경쟁을 할까? 사실 은행들이 여기 돈 쓰는 이유는 다 돈이 되니까 그쵸, 쓰는 거겠죠. 명확하죠. 돈 때문이죠. 엄청난 돈이 되니까. 이게 또 돈 냄새 잘 맡기로 하면 또 모건 스탠리도 빼놓을 수 없는 거고. 그쵸. 그래서 모건 스탠리가 사실 굉장히 적극적인 움직임이 많이 관찰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모건 스탠리 같은 경우는 골드만 삭스보다 조금 더 뒤늦게 이제 여기에서 플레이를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던 데인데. 그래서 뭔가 더 빨리 뛰려고 하는 느낌이랄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재미있는 역사가 또 여기서 역사가 또 반복이 되는데 이제 골드만 삭스와 모건 스탠리는 그러니까 글로벌 벤처 캐피탈들이 고릴라를 발견해서 잘 키워놓으면 이제 골드만 삭스 혹은 모건 스탠리가 와서 이걸 IPO로 하는 겁니다. 네. 근데 그 인터넷 시대의 IPO 시장에서 골드만 삭스와 모건 스탠리가 이 두 회사가 IPO했던 것만 한 50%가 넘어요. 둘이서 진짜 피 터지게 싸웁니다. 최근에는 이제 2012년도에 페이스북을 두고 서로 엄청 싸웠죠. 이때는 모건 스탠리가 이겼는데. 모건 스탠리가. 그러니까 이 둘은 돈 냄새를 진짜 잘 맡는 회사예요. 근데 이 둘이 이제 암호화폐 시장에서 또 격돌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최근에는 또 이런 그 암호화폐 시장 보고서도 모건 스탠리에서 나오기도 했었죠. 그러니까 이제는 모건 스탠리도 아까 10월 말에 리포트 냈는데 암호화폐 블록체인 시장이 이제 본격적인 주류 시장이 간다 하고 이제 기관 투자자를 위해서 뛰어들겠다라고 본격적으로 선언을 한 거라고 볼 수 있는 거네요. 네, 그러니까 기관 투자자들의 자산으로 되어가고 있다라는 게 리포트의 주요 내용 중에 하나였고요. 그래서 일단 비트코인과 암호화폐에 대한 개념 증명은 이미 끝났고 이제 이거에 대한 기관들의 시장이 열릴 텐데. 그 리포트에 보시면 2016년 1월부터 현재까지 헤지펀드, 벤처 캐피탈, 상업펀드에서 투자한 비트코인과 암호화폐가 8조 원이 넘는다라고 리포트에 나오더라고요. 왠지 그런 리포트를 내고 나면 뭐 느낌적인 느낌이지만 상당히 모건 스탠리도 많이 들고 있지 않을까라는 발을 많이 담그지 않았나 생각이 느낌적인 느낌이고 아까 말씀드린 골드만삭스나 모건 스탠리는 소위 말하는 증권사잖아요. 근데 이 운용사 여기도 또 뒤지지 않겠다. 우리도 본격적으로 이 자산운용 시장에 뛰어들겠다라고 한 곳이 바로 그 피델리티죠. 네, 맞습니다. 피델리티가 이제 최근에 자회사를 설립했죠. 피델리티 디지털 에셋. 그래서 암호화폐 수탁 서비스, 그다음에 암호화폐 트레이딩 서비스를 이제 제공하기 위해서 회사를 차렸고요. 그래서 뭐 피델리티뿐만 아니라 저희가 계속 얘기했던 글로벌 벤처 캐피탈도 마찬가지로 뭐 세쿼이아나 앤드리슨 호로위치도 또 펀드를 만들어서 열심히 하고 있고요. 또 이제 또 기관 투자자 또 한 축이 저희가 살펴봤던 기금이죠, 기금. 이 기금이라고 하면 예일대 기금운용 최고 투자 책임자인 데이비드 스웬슨, 기금운용의 아버지. 이분도 이제 엄청난 수익률을 거뒀는데 본격적으로 시장에 들어왔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었고. 심지어는 이런 뭐 기금, 자산운용사, 증권사, 은행뿐만 아니라 일반 회사들. 일반 회사요? 일반 회사들도 많이 뛰어들고 있습니다. 지금 대표적으로 이제 포르쉐. 자동차에서 포르쉐죠. 포르쉐는 이제 자회사 포르쉐 벤처스라는 회사가 있어요. 여기서 실제로 자동차에 접목할 수 있는 블록체인 스타트업들을 발굴하고 투자를 합니다. 포르쉐도 굉장히 선견지명이 있는 회사죠. 자동차만 빠른 게 아니라 이 투자 움직임에서도 굉장히 빠르게 자동차도 움직이는 잘 만들고 돈 냄새도 잘 맡고. 이렇게 사실 지금까지 우리가 말씀드린 증권사, 뭐 VC, 운용사, 기금, 그다음에 일반 회사까지 다 돈이 되니까 이 시장에 뛰어드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앞으로 이 기관들이 어떤 움직임을 보일지 향후 뉴스를 보실 때 어떤 맥락에서 시장에 들어오는지를 잘 살펴보셨으면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두 번째 포인트가 될 텐데 두 번째는 뭐가 될까요? 두 번째는 바로 제도화 및 투자자 보호의 가속화. 이건 항상 이슈예요. 이거는 진짜 큰 이슈죠. 그래서 예전에는 잘 몰랐다. 몰랐다. 그래서 투자자 피해만 보였다. 다들 피해보고 이런 거 우리 정부가 굳이 하기 힘들어. 하지 마. 그리고 이제 대한민국 정부에서 바다 이야기라는 멘트를 하면서 정점을 찍었죠. 사실 초반에는 부정적인 인식이 워낙 강했기 때문에 다들 바다 이야기하면 다 그렇지라고 이제 생각을 했었고 사실 그만큼 투기 강풍도 심했고요. 그나마 좀 방향이 틀어진 게 제가 보기에는 그 2월 초에 지안 카를로스인가요? 그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 CFTC 위원장이 이거는 우리가 미래 기술 발전을 위해서 미래 세대를 위해서 현재 세대가 뭔가 가로막는 거 아니냐라는 본인의 개인 이야기부터 시작하면서 뭔가 흐름이 그래도 우리가 여기서 뭔가 기회를 찾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있다라는 제도권의 움직임이 좀 포착된 것 같아요. 맞습니다. 실제로 블록체인과 암호화폐의 불가분의 관계는 이제 이거에 대해서 더 이상 논의하는 거는 솔직히 저 같은 소모적이에요. 그러니까 분리해서 할 수 있다고 주장하시는 분들은 분리해서 프로젝트 진행하시면 돼요. 아, 네. 근데 아마 혼자 할 거예요. 아마 혼자 노드 돌리고 혼자 할 텐데. 네네. 그러니까 무엇보다 역사를 좀 되돌아본다면 그러니까 혁신 기술이 딱 불연속적인 혁신 기술이 네네. 빵 나오면 그 뒤에 엄청난 시장이 뒤를 그렇죠. 따랐잖아요. 그래서 뭐 자동차, 개인용 PC, 인터넷, 스마트폰 다 마찬가지입니다. 더 이상 얘기하면 입만 아픈데 일단 말하자면 인류의 번영과 경제 성장을 위해서는 이런 혁신 기술이 필수적이다라는 그렇죠, 것들은 그렇죠. 아까 말했듯이 민주당 의원들도 공화당 의원들, 규제 당국, 정부 다 이제는 공감하는 분위기로 흘러가고 있다는 거죠. 그렇게 공감하는 분위기가 지금 세계적인 트렌드일 것 같은데 네. 개별 국가 단위에서 보면은 국가별로도 이렇게 태도가 조금씩 바뀌고 있긴 네, 한가요? 맞습니다. 네. 아까 방금 말했던 혁신의 기술이라는 측면에서 이거를 좋게 보는 국가도 있을 거고 안 좋게 보는 국가도 있을 사실 텐데 우리는 일단 금지했잖아요. 네, 저희는 이제 애석하게 금지했던 안 좋게 보는 국가들로 일단은 편이 되어 있지만 이걸 좋게 보는 국가들이 많아지고 그러면 또 안 좋게 보는 국가들이 그 국가들을 무시할 수 없는 거고 투자의 기회를 명백하게 제한한다라는 프레임의 가치이기 때문에 네네네.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의 태도가 바뀌는 것도 하나의 포인트를 지켜봐야 되고요. 또 이는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금융회사가 단순히 투자 자산 하나 더 얻는다는 거에서 얻는다는 것보다 훨씬 더 차원이 큰 문제예요. 예, 그러니까 이런 혁신 기술들, 이런 싸게 보이는 혁신 기술들을 아까 말했듯이 그 거대한 시장, 네네. 지금 인터넷으로 인해 펼쳐진 거대한 시장이 있고 그게 끝나기 전에 또 글로벌리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빌드업해야 되는 시장이 필요합니다. 네네. 근데 이거는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기술이라는 게 거의 명확하죠.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또 제공해야 되기 때문에 규제 당국이 무작정 금지시키는 거는 오히려 규제 당국이 금지했을 때 오는 리스크가 훨씬 더 크다는 거죠. 미국과 홍콩 같은 경우에는 규제 당국이 스탠스를 바꾸고 있다 이런 게 좀 느껴져요. 예. 저희도 다루었듯이 이 불연속적 혁신 기술을 보는 입장이 프레임워크가 그 MBR 장점에 기반한 규제에서 DBR 공시에 기반한 규제. 그러니까 MBR은 야 우리가 가두리를 쳐주고 괜찮은 것만 해라는 것에서 이제 DBR 규제는 야 그냥 안 되는 것만 우리가 잡아낼게 이런 식으로 바뀌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런 측면에서는 우리는 무조건 규제하고 있다. 좀 아쉽기도 한 부분이기도 해요. 네, 계속 얘기하는 게 저희가 1980년대 애플 주식을 판매를 금지했던 매사추세츠 주 규제 당국. 시가총액 1위 회사. 예. 네. 그러니까 이 당시에 애플이라는 회사가 차고에서 시작했고 컴퓨터가 뭐 잘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데 매사추세츠 규제 당국에서는 컴퓨터 그거 별로 잘 안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애플도 위험한 회사야. 스타트업이야. 하지 마. 근데 이거 흑역사로 나온 거죠. 했는데 흑역사.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두려워하는 거죠. 두려워한다는 거죠. 그래서 뭐 SE 쪽에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너무 별칭도 좋아요. 크립토맘. 이 이름이 아주 좋은데 헤스터 피어스 위원을 필두로 약간 긍정적인 분위기로 흘러가고 있는 것 같아서 저는 굉장히 좋게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2017년 7월에 SEC가 더 다오 프로젝트를 증권으로 분류를 했죠. 네네. 그 이후에 이렇다 할 의견을 내놓지는 않았어요. 증권 토큰에 대해서. 그런데 이제 비트코인 ETF 승인하는 과정에서 이제 저희가 앞서 지금 얘기했던 것들에 대한 그런 분위기를 파악을 하고 이제 진작에 검토할 필요성을 느꼈는지 최근에는 이제 핀허브라는 핀테크, 블록체인 관련된 전문 부서를 또 설립을 했었죠. 예. 그래서 굉장히 좀 적극적인 행보를 보여요. 그래서 페드도 그렇고 SEC도 그렇고 정부 기관들이 뭔가 결정할 때 한 번에 갑자기 하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페드도 금리 올릴 때도 계속 시그널을 줘요. 코멘트도 하고 또 각 연준 그 은행 총재들이 개별로 막 인터뷰도 하고. 그렇죠. 야, 우리 올릴 거야. 계속 이렇게 주죠. 경제가 좀 잘 되는 것 같습니다. 고용이 너무 잘 나와요. 막 이런 걸 한단 말이죠. 근데 SEC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그래서 이제 크립토맘이 계속 그런 얘기 하고 있고 그다음에 정점이 또 이제 이게 제이 클레이튼이 의장이잖아요. 의장이 11월 말에 열릴 컨센서스 인베스트 2018. 요거는 100% 크립토커런시 컨퍼런스입니다. 핀테크 코인데스크가 코인데스크가 하는 겁니다. 여기에 이제 기조연설로 참여를 키노트 스피커로 참여하죠. 야, 이 컨센서스에서 키노트 스피치를 의장께서 본인이 직접 한다. 이 얘기는 뭔가 내년 초 그러니까 올해 말 내년 초에 뭔가 정부 제도화 움직임이 급격하게 진전되겠다. 사인으로 봐도 되겠죠? 암호화폐나 블록체인을 활용해서 일단 처음은 금융업계. 제일 빨리 변하는 게 자본시장법이 바뀌기 때문에 금융업계가 바뀌고 투자 상품들이 바뀔 거고 나아가서는 다양한 산업에 있는
이제 블록체인 암호화폐 이 비즈니스맨들이 이 수혜를 많이 받을 거다라고 이제 보여집니다. 예. 사실 이 암호화폐 시장이라고 하는 게 한 국가 단위에서 국한될 수 없는 시장이잖아요. 우리 정부의 움직임이 좀 답답한 마음이 있으시겠지만 정부가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의 국내 한국 정부만 보실 게 아니라 금융 선진국이라는 미국이나 뭐 홍콩 등 이런 정부 움직임은 어떤지 한번 잘 지켜보시길 바랍니다. 네. 세 번째는 뭐가 될 수 있을까요? 네, 세 번째 포인트는 이제 플랫폼 전쟁 가속화라는 포인트를 잡았고요. 기존의 플랫폼이 있고, 그러니까 뭐 이더리움, 그렇죠. 이오스, 뭐 카르다노, 뭐 이런 여러 가지 네오 이런 게 있잖아요. 여기에 신규로 등장하는 플랫폼이 있고, 또 기존의 IT 회사들이 자체적으로 만들어내는 플랫폼도 등장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런 플랫폼 3파전이 좀 일어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플랫폼 전쟁이 갈수록 가속화되는 이유는 플랫폼을 한번 선점을 하게 되면 고릴라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엄청 높아집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고릴라라는 기업을 정의할 때 그러니까 불연속적인 혁신 기술을 태동하고 여기서 누가 먼저 표준을 제시하느냐. 표준. 예, 표준. 스탠다드를 누가 먼저 제시하느냐. 근데 이 스탠다드를 제시했을 때 얻어내는 경쟁 우위는 정말 무한하다는 거죠. 이 기술이 사그라들 때까지. 그러니까 이거를 놓고 전쟁을 하는데 뭐 이더리움이 처음 나왔다고 해서 이더리움의 이더리움의 가능성이 높은 것도 아니고 또 신기술로 등장하는 애들도 있고 그러니까 지금 현재 2019년도에는 이런 전쟁이 굉장히 가속화될 거다. 그러니까 당장 D앱들이 이제 많이 연구되고 있지만 이 효율적인 D앱들이 어디를 선택할 것인지도 일단 일차적인 문제가 될 것이고요. 그러니까 좋은 D앱들을 많이 끌어올 수 있는 플랫폼, 그다음에 그만큼의 기술적인 경쟁력을 제공할 수 있는 플랫폼이 이제 나와야겠죠. 그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이 투자할 때 이 고릴라 게임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어쨌든 플랫폼이라고 하는 게 고릴라가 될 수 있는 그 서식지가 될 확률이 높은 거고 그 서식지 안에서 지금 현재 싹수가 보인 애들을 한 뭐 5-6개 이렇게 묶어가지고 그 가운데 이제 투자를 진행을 하면 이게 바로 우리 고릴라 게임에서 승자가 될 수 있는 그런 투자법이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 포인트는 이제 블록체인 유스 케이스 등장이 점점 가속화될 것이다. 그래서 그러니까 저희가 그 얘기하는 그 불연속적인 혁신 기술의 대규모 수용 단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회오리 바람이 있고 그 이후에 정말 많은 대중들이 아 이게 블록체인이구나 라고 하면서 뛰어드는 그렇다면 이제 회오리 바람이 일어나야 되는데 근데 가기 위해 그렇게 회오리 바람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유스 케이스가 필수적으로 전제가 돼야 된다. 사실 이게 제가 제일 많이 듣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그래 너 그 블록체인 좋다 그러는데 그래서 쓸만한 거 뭐가 있어? 뭘 얼마나 바꿨니? 라고 계속 물어보고 사실 지난 9월에 있었던 업비트 개발자 세미나에서도 굉장히 화두가 됐어요. 여기서 우리들끼리 개발실에서 뭐 TPS가 얼마니라고 아무리 얘기해봐야 일반인들한테는 체감이 안 된다. 유스케이스가 나와줘야 된다. 라고 해서 최근에 나왔던 것 중에 중고거래 P2P 플랫폼에 블록체인 기술 적용하겠다. 뭐 이런 얘기 나왔었죠. 그래서 그때 이제 8회였죠. 그래서 이제 그 저희가 모셨죠. 액트2 테크놀로지스 한승환 창업자를 직접 모시고 이제 얘기를 나눠봤었고요. 그다음에 그 유스 케이스에서 가장 빨리 적용될 수 있는 게 하나가 이제 결제거든요. 페이먼트. 그래서 그러니까 말 그대로 뭐 우리가 그냥 각종 페이를 쓰듯이 이제 암호화폐를 쓰는 건데 이제 변동성이 크니까 이제 스테이블 코인으로 만들어서 결제를 편하게 할 수 있겠다라고 그런 프로젝트 진행하는 팀이 있었죠. 그래서 저희가 쇼미더 크립토가 아니겠습니까? 저희가 바로 요즘 가장 주목받는 스테이블 코인과 페이먼트 코인의 대표 주자 테라의 신영성 대표를 좀 이따 시간에 모시겠습니다. 그래서 성공적인 유스 케이스를 만들어내는 프로젝트는 당연히 투자 가치가 높겠죠. 그래서 투자를 하실 때, 그러니까 아까 고릴라 게임에서 플랫폼이 있고요. 뭐 뎁도 있는데 뎁에서 가실 때는 아 이게 정말 그러니까 인터넷이란 것들을 다시 보면 좋아요. 인터넷이 처음 생겼을 때 아, 우리 사회에 산업에 어떤 것들을 먼저 바꾸기 시작했는지 가장 먼저 바꾼 게 쇼핑 결제거든요. 블록체인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가장 먼저 바뀔 게 중고나라 같은 P2P 쇼핑, 그다음에 테라 같은 결제 페이먼트 같이 비슷하게 가는 겁니다. 역사는 반복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걸러내고 먼저 싹수가 좋은 고릴라 새끼들을 가져오는 투자를 꼭 하셔야 된다. 그러려면 유스 케이스를 계속적으로 이런 포인트를 보셔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저희가 이번 그 마지막 시즌 1의 마지막 시간에 보여드린 거는
그 투자를 하실 때 짚어야 될 4가지 네. 포인트. 첫 번째로 기관 참여자들의 움직임을 눈여겨봐라. 네. 두 번째로 제도화 어떻게 네. 될 것인가. 네. 세 번째 플랫폼 전쟁 이 부분 네. 보시고 네 번째로 유스 케이스를 잘 봐라. 이 네. 4가지 포인트를 유념하시고요. 다음 시즌 2에서 꼭 다시 만나도록 하시죠. 네.